안녕하세요. 림쌤의 스페인 역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역사학습 가이드 림쌤입니다. 오늘은 한능검 대비 기본 개념 강의 7번째 시간 통일신라로 돌아왔습니다. 드디어 삼국을 통일한 신라에서는 과연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통일신라의 흐름부터 잡아볼게요. 먼저 통일신라는 크게 상대와 하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676년 삼국을 통일한 문무왕을 시작으로 780년 해공왕까지가 상대고요. 780년 선덕왕부터 935년 경순왕까지가 통일신라 하대입니다. 사실 이 통일신라 상대는 신라 전체로 놓고 보면 중대에 해당되는 시기고요. 이 시기 삼국을 통일한 신라는 강력한 왕권과 통치체제를 성립해 나라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하대로 넘어가면서 왕권이 약해지고 귀족들의 권력 다툼이 심해지면서 신라는 심하게 흔들렸고요. 결국 멸망의 길을 걷게 되는데요. 이러한 통일신라의 이야기 지금부터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이 통일신라에서 가장 먼저 소개해드릴 왕은 바로 태종 무열왕인데요. 이 태종 무열왕이 바로 나당연합의 핵심 인물인 김춘추입니다. 김춘추 기억나시죠? 대야성 전투 이후 백제를 치기 위해 고구려의 도움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하고 당으로 넘어가 나당연합을 이끌어낸 인물. 그가 바로 김춘추인데요. 이러한 김춘추는 신라 최초의 진골 출신 왕이고요. 삼국통일을 완수하진 않았지만 통일 과정에서 백제를 멸망시켰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문무왕이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나당전쟁을 승리로 이끌며 삼국통일을 완수했고요. 이러한 문무왕은 죽으면서도 바다의 용이 되어 신라를 지키겠다고 한 걸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문무대왕릉은 동해바다에 있고요. 문무왕의 아들인 신문왕은 죽어서 용이 되겠다고 한 아버지를 위해 동해 근처에 가문사를 지었습니다. 다음은 가문사를 지은 문무왕의 아들 신문왕인데요. 완전 중요합니다. 이 신문왕은 통일신라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왕으로 자신의 장인이었던 김음돌의 난을 제압하며 왕권을 강화했습니다. 여러분, 이 신문왕이 제압한 난이 김음돌의 난이라는 걸 눈여겨봐두세요. 나중에 신라 하대에 김원창의 난이랑 헷갈릴 수 있거든요. 신문왕과 김음돌의 난, 신문에 돌을 던졌다 라고 기억해 둡시다. 암튼 이렇게 왕권 강화에 진심이었던 신문왕은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국학을 설치했어요. 국학은 신라의 교육기관인데요. 왜 유학에서는 신하가 왕에게 충성하는 게 당연한 덕이잖아요. 이렇게 국학에서 유학을 가르쳐 신하에게 왕에 대한 충성심을 심어준 거죠. 그리고 신문왕에서 너무 중요한 거, 바로 노급을 폐지하고 관료전을 지급한 건데요. 노급이란 이 당시 관료들이 받았던 일종의 급여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 관료들은 노구로 마을 전체를 받은 겁니다. 그럼 노급으로 받은 관료는 그 마을에서 나오는 세금은 물론 노동력까지 모두 가져가게 돼요. 이러한 노동력은 군사력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다 보니 신하들의 힘이 너무 세지는 거죠. 막말로 왕이 마음에 안 들면 자기 마을의 사람들을 데려다가 훈련을 시켜서 역모를 일으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문왕이 노급을 폐지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대신 관료전을 지급한 거죠. 관료전이란 관료에게 지급한 땅으로 땅을 준 건 아니고 그 땅에서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를 준 겁니다. 이렇게 귀족 세력을 약화시킨 신문왕은 귀족들의 견제 세력으로 육두품들도 많이 등용했는데요. 이때 등용된 대표적인 육두품이 바로 설총입니다. 이 설총은 원효의 아들인데요. 화한계라는 책을 써서 왕에게 바친 걸로 유명합니다. 이 밖에도 신문왕은 통치제도를 정비해 중앙에는 왕의 비서기구인 집사부의 기능을 강화하고 시중의 권한을 높였습니다. 이에 화백회의의 수장이었던 상대 등의 권한은 낮아졌어요. 그러니 이 또한 왕권 강화 정책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지방은 전국을 구주로 나눠 지방간을 파견했고요. 수도의 편제성을 보완하기 위해 5개의 작은 경주인 오소경을 설치했습니다. 이러한 오소경 중 서원경과 관련해 중요한 문서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민정문서입니다. 민정문서는 촌락의 크기와 인구수, 가축수 등이 기록되어 있는 통일신라의 촌락문서로 보다 효율적인 세금 징수를 위해 기록됐습니다. 그리고 또 신문왕 때 설치된 건 아니지만 통일신라의 지방통치제도 중 상수리제도와 외사정도 놓치시면 안 되는데요. 상수리제도는 지방 세력가를 일정 기간 수도에 머무르게 한 제도고요. 외사정은 지방관리를 감찰하는 관직으로 문무왕 때 설치됐습니다. 한편 신문왕은 군사제도도 정비해 중앙에 구서당, 지방에 십정을 두었는데요. 중앙군인 구서당엔 신라인과 백제인, 고구려인은 물론 말갈인까지도 받아들여 민족 통합을 꾀했습니다. 신문왕의 업적이 정말 많죠? 마지막으로 신문왕 하면 떠올리셔야 되는 게 바로 만파식적 설화인데요. 이 만파식적은 나라의 근심 걱정을 없애주는 필이에요.
이는 신문왕 때 태평성대를 상징하는 설화로 문제에서 만파식적 나왔다 그러면 신문왕입니다. 이렇게 신문왕 때부터 약 한 세기 동안 전성기를 누렸던 통일신라. 하지만 8세기 후반 혜공왕이 어린 나이에 즉위하면서 통일신라는 흔들리기 시작했고요. 결국 여러 차례 귀족들의 반란으로 혜공왕은 살해됐습니다. 그 이후 신라 하대는 귀족들의 권력 다툼으로 나라가 엉망이 되어갔는데요. 이러한 귀족들의 반란에는 대표적으로 김원창의 난이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제가 왜 앞서 김음돌의 난이랑 헷갈리면 안 된다고 했던 게 바로 김원창의 난인데요. 이 김원창의 난은 통일신라 하대 귀족들의 권력 다툼을 상징하는 사건입니다. 결국 신라 하대는 약 150년간 왕이 20명이나 바뀔 만큼 귀족들의 다툼이 심했고 왕권은 미약했습니다. 이에 다시 노급이 부활하고 귀족들은 사원과 대토지를 소유하기 시작했으며 사치와 향락에 빠진 왕실과 귀족들로 국가재정이 바닥났습니다. 결국 바닥난 국가재정을 채우기 위해 정부는 강압적으로 농민들을 수탈했고요. 거기에 흉년과 자연재해까지 겹치면서 농민들의 삶은 그야말로 피폐해졌습니다. 이에 많은 농민들이 노비로 전락하거나 초적이 됐고요. 농민봉기가 일어나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농민봉기에는 진성여왕 때 일어난 원종과 애노의 난이 대표적입니다. 이 원종과 애노의 난은 기록상 최초의 농민반란이니까요. 잘 기억해두세요. 한편 나라가 이렇게 어지럽다 보니 지방에서는 새로운 세력인 호족들이 등장해 자신의 지역을 직접 다스리며 스스로를 성주나 장군이라 칭하고 독자적인 세력을 키워갔습니다. 이러한 호족들 중 1세대 호족을 대표하는 사람이 바로 바다의 왕자 장보고입니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장보고 아시죠? 장보고는 완도에 청해진을 설치해서 황해와 남해안 일대 해적들을 소탕하고 당과 신라, 일본을 잇는 해상무역을 장악했던 인물입니다. 이러한 장보고는 새 나라를 잇는 중개무역으로 많은 부를 창출했고요. 중국 산둥반도의 사원인 법화원을 건립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장보고는 나중에 중앙의 권력 다툼에 연루돼서 반란을 일으켰다가 결국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그리고 장보고 이후 등장한 2세대 호족들이 바로 견원과 궁예, 왕건이고요. 이들이 결국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며 신라말 후삼국이 등장합니다. 이렇게 호족들이 새로운 사회를 건설할 때 함께했던 사람들은 다름 아닌 육두품들이었는데요. 이러한 육두품의 대표적인 인물로는 최치원이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최치원은 정말 당대 최고의 문장가라고 할 만큼 특출난 인물이었어요. 당시 중국의 당에는 빈공과라는 시험이 있었는데요. 최치원은 이 시험에 높은 성적으로 합격했고요. 토항소 경문이란 글을 써서 이름을 날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신라에 돌아온 최치원은 진성여왕에게 사회개혁 아닌 시무십조를 제시했는데요. 이는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통일신라는 골품제라는 폐쇄적 사회구조 안에 꽉 막힌 사회였어요. 그래서 육두품들이 호족들과 함께 새로운 사회를 꿈꾼 겁니다. 이때 이들의 정신적 기반이 되어준 사상이 바로 선종이고요. 불교의 종파 중 하나인 선종은 참선을 통해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고 해 호족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러한 선종과 관련된 유물로는 구산선문과 승탑이 있는데요. 구산선문이란 호족들이 세운 9개의 선종사찰을 뜻해요. 그리고 승탑은 승려들의 사리를 모신 탑이고요. 이 구산선문지도와 승탑 사진이 은근히 시험에 잘 나오니까 잘 기억해두세요. 이 밖에도 경주는 기운이 쇠했다고 주장한 풍수지리설 역시 호족들의 사상적 배경이 되어 후백제와 후고구려 건국에 큰 힘을 실어줬습니다. 이렇게 건국된 후백제는 견훤이 세운 나라로 도읍지는 지금의 전주인 완산주였고요. 견훤의 강력한 힘으로 세력이 커진 후백제는 신라를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이때 견훤이 신라를 공격해서 당시 왕이었던 경혜왕을 죽이고 경순왕을 자리에 앉혔다고 해요. 이런 것만 봐도 견훤이 보통은 아니었던 것 같죠? 그리고 후고구려. 이 후고구려는 궁예가 송악을 도읍지로 세운 나라고요. 이후 나라 이름을 마진이라고 했다가 태봉으로 고쳤습니다. 이 마진과 태봉시대 때는 도읍지가 철원이었어요. 이러한 후고구려 역시 초기엔 나름 탄탄했는데요. 하지만 궁예가 점차 미쳐가면서 많은 문제가 발생했고 이에 결국 왕건이 궁예를 몰아내고 고려를 건국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왕건이 후삼국을 통일하며 신라가 멸망했는데요. 이 후삼국의 통일 과정은 고려의 성립에서 보다 자세하게 다룰게요. 자, 이렇게 통일신라의 발전과 멸망 과정을 살펴봤고요. 다음은 통일신라의 대외교류입니다. 신라는 8세기부터 다시 당과의 활발한 교류를 시작했고요. 이로 인해 산둥반도와 양쯔강 하류에는 신라인의 마을인 신라방과 이를 관리하는 신라소, 그리고 신라인들이 만든 사찰인 신라원까지 있었습니다.
이러한 신라원 중 대표적인 곳이 바로 앞서 소개해드렸던 장보고가 세운 법화원입니다. 잘 기억해 두시고요. 마지막으로 신라의 국제무역항 두 곳만 소개해드릴게요. 바로 울산항과 당항성인데요. 신라는 이를 통해 중국은 물론 아라비아 상인과도 교역했습니다. 울산항, 당항성 잊지 마세요. 자, 오늘은 통일신라에 대해 공부해봤는데요.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내용도 복습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 발해로 돌아올게요.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감사드립니다. 그럼 안녕, 뿅!